안녕하십니까. 매주 관심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엄선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분석해보는 조석준의 여론일기 진행의 조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여론일기 이번 주에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관심이 많은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이화여대 박정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여론방송의 김동주 PD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성형 열풍을 넘어서서 성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성형이 일반화됐고 누구나 쉽게 빠르게 성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반면에 성형수술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성형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예인의 성형 문제에 개입이 됐다가 구속된 검사가 있는가 하면 성형 부작용을 견디지 못한 여성이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서 그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두 분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성형수술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이지는 않는데요. 제 자신이 성형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은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좀 겁도 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년이 되면 내면적인 이 표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얼굴에 어떤 손을 댄다 혹은 뭐 다른 곳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에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거울을 많이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성형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은 좀 없는데요. 주변에서 성형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봤을 때는 그것도 그래서 하겠구나, 그래서 해야겠구나 라는 분들보다는 글쎄 굳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걸 보면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지 궁금합니다. 성형에 대한 찬반론 어떻게 조합할 수 있나요? 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쪽이 월등히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으로 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찬성이냐면 소극적인 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치는 건 반대다. 그냥 필요한 부분만 조금 고쳐서 더 예뻐진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에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성형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또 아내가 고친다고 한다면 그래 뭐 살아간다면 투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역시 성형 중독이라든지 성형을 할 때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불신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중년도 조금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일단 남자, 여자가 좀 갈라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성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그런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반대하지만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그런 성형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것에 반대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일단 관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관심도 있고 특별히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성형의 범위, 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점을 빼거나 뭐 이런 정도를 했고 주변에 있는 뭐 친지들에서는 뭐 쌍꺼풀 정도는 흔히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성형의 어떤 범위가 일단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야 그걸 성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뭐 치료라고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성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고치고 싶어 하던가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답변이 수가 제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자기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대충 이 뭐 조금은 고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턱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턱을 다 개조하고 싶다. 그래서 완전히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다. 남자분께서 아예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화면상의 남자분이 그렇게 뭔가 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중년 여성이나 남성분들이 이제 성형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고 노 대통령님께서도 그 눈 수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쌍꺼풀 수술이나 그런 눈에 대한 수술은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여성분들은 좀 이 다른 부분까지, 그러니까 코라든지 아니면 볼에 요즘에 뭐 이 지방을 뭐 삽입하고 뭐 그런 수술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보톡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많이 이렇게 시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형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뭐 양악 수술이나 턱 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막 훌쩍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요즘 같이 성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지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런가요? 글쎄요, 성형외과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경영 쪽에서 본다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성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권해서 이 비용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도 시술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비용을 좀 과다하게 청구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년층은 사실 과도하게 뭐 얼굴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성형 수술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주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팔자수염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간단한 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만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세대는 훨씬 많은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1,200만 원을 견적을 받았다는 분, 아까 양악수술 하시겠다는 분은 견적까지 받았고요. 성형 비자금 통장을 아예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여성분도 계시고, 취업하게 되면 돈을 모아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꼭 모아야겠다. 그리고 뭐 한 군데만 해도 100만 원이 기본인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은 당연한 절차가 되어가는 듯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비용은 뭐 당연히 들어야 되는 투자 비용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민감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아까 성형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그 미디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탤런트들이 얼굴이 젊어지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 젊음이 나이가 드는 것을 조금 뭐라고 할까 불편하게 여기고, 또 젊어야지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 전선이나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그 CEO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CEO 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젊게 성형뿐만 아니라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양복의 옷매피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젊고 더 이렇게 싱싱하게 신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마 사업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분들 얘기로는. 근데 이런 뭐 CEO분들이야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뒷받침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학생들이나 이 사회 초년병들 같으면 이런 어떤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들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던가요? 역시 이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비용, 보조 혹은 이게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과 관련돼서 자기의 외모가 그쪽에서 선택될 수 있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느끼는 강박관념이 제 생각보다 심한데요. 어찌 보면 이거는 자기가 선택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요소를 이렇게 말하자면 핑계대는 듯한 혹은 꼭 그것만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듯한 모습도 많아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이런저런 적금을 부어서 성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기에 보통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쌍꺼풀 수술 정도는 해준다든지 그 이전에 뭐 그게 점점 연령이 낮아져서 초등학교 시절에 아예 쌍꺼풀을 해야 이쁘다더라. 이런 게 이제 갖가지 설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 것들이 또 많아지고 이런 절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성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외모가 충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상 또 충분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일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금방 이제 20, 30대 정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주는 부분인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라든지 뭐 그런 걸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전반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반대할 것 같지만 우기면 해줄 것 같다. 뭐 그 이런 부분에 대답들이 아주 되게 어려운 점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내가 물려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감정도 그렇죠.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왠지 내가 물려줘서 무슨 그 부분에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니까. 네. 또 특히 많은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따님이나 혹은 아드님이나 네. 어머님들이 그렇게 감싸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머니가 네. 마련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작은 눈이 제가 컴플렉스인데 아들 둘 다 작아요. 그래서 큰 여자분하고 네. 결혼을 했는데 네. 작은 눈이 나와서 그래서 작은 해줘야 눈은- 되지 않을까? 작은 눈은 우성인 거고. 네. 네, 이렇게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생각나는데 매력자본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 이제 개인의 외모가 경제자본 또는 문화 사회자본에 이어서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제4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면접 성형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업하기 전에 수술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이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20, 30대는 경쟁력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 30대가 가장 외모로서는 가장 정점에 달해 있는 시기인데 그 외모의 정점이 남들보다 아래에 있다 혹은 경쟁 열세에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부분을 원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나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지금 유행하는 얼굴의 형은 이렇고 코의 형태는 이렇고 그리고 또 성형외과를 가게 되면 지금 어느 연예인의 모습을 딱 비춰주면서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으로 아예 규정 지어져 버리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인 기계적인 것들이 생겨버리고 흔히 말해서 강남에 가면 얼굴이 다 똑같다 라는 말이 들어설 정도로 조금은 그 경쟁력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건데 오히려 변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맹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에 대해서는 저기 미국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었죠. 그러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면 얼굴이 다 똑같다. 뭐 이런 그 말까지 나왔고 사실 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방 우리 김 PD가 이야기한 이 어느 유행하는 가장 잘 뜨고 있는 뭐 여배우나 남자 배우를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좀 너무 상업적인 부분에서의 성형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걸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석준 청장님하고 저하고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상당히 좀 컴플렉스를 가지겠죠. 근데 웃으시는데 아니 네. 그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외모적인 것이 사실 우리 중년 정도 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면적으로 표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중장년층에서까지 요즘에 뭐 특히 이제 주부들 뭐 보톡스 맞고 뭐 이제는 시술이 아니고 수술까지 하시는 분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상업적인 부분에서 이 성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뭐 철학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얼굴을 고치느냐. 처음에는 이제 자기의 그 얼굴을 고쳤을 때 또는 성형했을 때 그 정체성의 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아까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약간의 어떤 미안한 감정 또는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하게는 했지만, 또 이 아이가 모습이 변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격이라든가 활동 영역이 변하면 좋은데 그 성형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들이나 그 아내나 자녀들이 혹시 성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찬성하는 쪽입니까? 반대하는 쪽입니까?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식까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줄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얼굴을 개조하는 그런 거는 반대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은 눈 그 부분은 좀 고쳐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형제 정도 되면 공통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래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부인이나 애인 관계이거나 이런 경우 같습니다. 충분히 애인은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부인은 안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좀 저희 분석이 좀 어려운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2세의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무슨 삼수처럼 막 엮여져 버리는데 저도 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의 대상에 의해서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자연스럽게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었던 답변들이 다 들으면서도 오늘 갖게 된 의문은 여기에 대상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다른 대상에는 분명히 일가 친척과 흔히 말하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가족 관계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중장년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저처럼 이제 자녀들은 지원을 해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안 된다. 예, 아내는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안 하신 그 싱글이 계시면 애인도 안 된다. 그렇게 그거 부분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해가 가세요? 그런 부분이. 저는 와이프가 성형을 한다고 하면 찬성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워낙 고칠 데가 없어서. 물론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니까 투자해 줄게 이런 답변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근데 부인에게서는 그러니까요. 안 된다라는 답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 출연한 그 아나운서하고 기자, 네. 예, 그분들이 부모님은 안 된다. 음. 특히 남자 기자분이 이야기하신 게 부모님은 자기는 반대다. 내가 평생 이렇게 그렇게 보고 온 엄마 아빠 얼굴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여자 아나운서는 또 찬성한다. 뭐 이렇게 좀 남자하고 여자가 좀 갈리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부분은 이 성형 수술이 과하지만 않다면은 찬성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좀 유교적인 관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어떤 금지된 것이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급진하게 변화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 있는 듯한 유행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치는 건 괜찮아, 예뻐졌네. 흔히 말해서 미적 기준이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측면으로 흘러가게 될 때는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하는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고친다라는 것은 또 숨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꾸 고치려고 하는 욕구를 주체를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중독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되는 건 안 된다. 총의 중독은 막아야 한다. 근데 오늘 토론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 군데를 고쳤는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야라고 하지만 사람이 한 군데 고쳤다고 다른 곳이 안 보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중독에 빠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더 깊다. 그러니 약간 이율배반적인 어떤 도표로 그리자면 한 30%나 40% 정도를 인정하고 70%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토론 중에는 중간에 이제 외과 의사분께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성형이지 이게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뭐 그런 과도한 그런 것은 어떤 제가 마케팅을 전공하지만 이 성형외과들의 어떤 과도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상업적인 성형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김 PD 얘기 중에 성형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죠. 그러니까 성형 중독의 부작용으로 선풍기 아줌마라는 네. 뭐 그런 것이 인터넷을 달구었던 적도 있고 또 제가 마침 이 방송을 녹화를 하기에 앞서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의사회가 동료 의사들을 고발하는 그런 어떤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는 미묘한 그런 어떤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숨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어떤 부작용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어떤 부작용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하고의 인터뷰에서 사실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작용은 그냥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금방 말씀하신 그 선풍기 아줌마처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우리가 샘플을 보여주고 뭐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를 이렇게 보면서 김희선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김희선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작용.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형을 하게 되고 또 성형외과 중에서는 그런 성형외과도 있어요. 재수술을 잘하는 성형외과. 그래서 그걸 아예 광고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불만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인가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죽었어요. 성형수술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사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의사분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군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나운서가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의사의 눈으로 이걸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원인이 이제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잠깐 언급한 그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그게 뭐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해롭지는 않대요. 근데 그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게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그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뭐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선풍기 아줌마처럼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부작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사건에 많이 밝혀진 내용들을, 회자되는 내용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자면요. 의사를 상담하는 의사가, 스타급 의사가 앉아서 상담을 하면요. 그분이 수술하는 줄 알고 가서 누워서 프로포폴을 맞고 누워있어 잠이 들면 전혀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용돼서 수술만 하는 의사가 하루에 13시간 이상을 수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쳐서 조금 깜빡하거나 뭐 할 수도 있는 환경에, 또 하나는 수술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뭔가 회복실도 아니고요. 막 마사지 했던 공간에 그냥 조명을 갖다 놓고 커튼을 쳐놓고 수술을 하는 곳. 그러니까 수술실이 아닌 거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뭐 흔히 말해서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담실장이 이렇게 상담실을 해서 그것을 체크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고 체크를 하면 수술하는 의사가 절대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사의 진료 행위를 상담실장이 다 해놓고 의사는 실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공장의 무슨 시공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드러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놀란 거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는 이 사실은 부작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외모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욕구가 훨씬 강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또 젊었을 때 약간 뭐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살짝 아니더라도 예쁜 것 같다, 남들이 또 칭찬하고 그러면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문제인 거죠.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실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내가 외모를 바꾸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종합적으로 결론 짓는 건 10년 후일 텐데, 10년 동안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느냐는 부분에 사실 성형이라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이런 기술이, 과학 기술이, 의학 기술이 그닥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느냐, 그 의문이 자꾸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이번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많이 가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성형 관광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많이들 오는데, 이런 어떤 사건들이 한편으로는 미리 적발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실제 성형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성형이라는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형 수술할 때 특히 이것만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사와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에서도 이상목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사와 정확하게 상담해서, 그리고 그 전문적인 의사한테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해라. 그러니까 그런 음성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매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김동조 PD가 이야기한 게 그런 의사를 우리가 섀도우 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 마취 하기 전에 보고 마취 깨고 나서 보고 그 중간에는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까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을 하는데 정말 주의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전문의한테 맡기자. 그 섀도우 의사라는 사람은 전문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 그리고 이 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제적을 당하거나, 뭐 경고를 당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료행위를 한다고도 합니다. 네. 예. 관례를 넘어서서 뭐 범법의 그런 그렇죠. 소지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이제 놀리듯이 말한 부분이 많죠. 아까 야매란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어디서 했어? 야매로 그렇죠. 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병원이라고 해서 야매하고 그닥 다르지 않은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겨버린 거죠. 실제로 네. 정말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그건 또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많은 병원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던져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형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곤욕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 리듬이나 혹은 신체에 안 좋은 부분들이 의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의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작용이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공격을 당할 거고, 그러니 이게 마치 이게 의학이 아니라 상품이 돼버린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성형은 상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내가 병이 아파서 그걸 치료받는 부분이 아니라 치료받는 것도 일종의 상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공적인 어떤 상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사적인 상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상품을 살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정말 잘 알아보고 사야 되고 그것을 판단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성형외과, 성형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성형 의사 선생님의 말로 인해 이어지는 거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다. 환경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성형이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하고 제 주변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CEO분들이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대인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성형에 덧붙여서 뭐 헤어스타일 또는 뭐 맵시 또는 어떤 매너 이런 측면까지 하나의 그 아까 외모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부합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자들의 성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 아까 이제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형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근데 여성들보다 거울을 많이 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성형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관심이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중년 여성분들은 분명히 관심이 있고 어느 부분을 수술을 하실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코, 뭐 이마, 뭐 아니면 어느 부분에 보톡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남성분들이 점점 더 많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내분들이 하시면서 미안하니까 같이 가서 이제 좀 같이 맞자. 그런 분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그래서 남성분들이 중년층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층에서는 물론 과거에는 흉터가 있다든지 뭔가 이거는 좀 충분히 고칠만한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특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일 큰 문제거리가 취업이거든요. 내가 선택되지 못한 부분의 결점은 이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에 한번 몰입되면 그 부분으로 계속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 옮기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꽃미남이 돼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누군가의 모습을 따라서라는 부분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약간의 잡티 혹은 뭔가 부족한 부분
그 부분만 고쳐진다면 난 충분히 사회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게 남자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 30대의 성향은.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사람을 뽑아봤거든요. 기상 캐스터들을.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시절만 하더라도 성형보다는 그 화장법이라든가 이런 것, 또 간단한 성형에 대해서 뭐 관심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그 이렇게 쭉 뽑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쌍꺼풀이 유행했는데 어느 날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오히려 쌍꺼풀을 안 한 자연스러운 그 얼굴이 상당히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의 어떤 캐스팅들은 되게 또 다른 개성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취업을 할 때라도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맞춤형 성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성형도 또 좋은 효과를 뭐 발휘할 수 있다라면 그게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두 분은 만약에 무료로 성형 수술을 해준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고치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실제로 병원에 가서 여쭤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저도 역시 직업을 구하면서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하는 직업을 이제 찾고자 했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카메라 기자 이렇게 보다가 한참 카메라를 들여보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로 뒤밀고 얘기해요. 코가 좀 삐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거울을 그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진짜 삐뚤어진 것 같고 삐뚤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 그걸 가서 상담을 실제로 해서 그 금액은 얼마고 얼마를 수술해야 되고 상담을 다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컴플렉스는 코에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고쳐준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 그 단계가 한 80%까지 갔다가 진짜 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가지 못한 거는 제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못했다면 진짜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시간보다도 이런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를 이미 발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 태도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더 숙지하고 사람들한테 더 신뢰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닌 한 가지 문제로 이것만 고치면 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자꾸 빠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고민 없이 무료로 해주셔도 네 저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칼을 대고 뭐 수술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무리 돈을 공짜로 한다고 해도 안 할 것 같고요. 하도 이제 요즘에 이 와이프가 주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뭐 주름 펴는 거, 이 팔자 주름 이거 없애는 거, 점이 좀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겁이 많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뭐 검버섯이랄지 저도 이제 점은 몇 개 빼봤습니다. 점을 빼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주름을 펴거나 아까 눈 밑에 그 절제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칼을 대거나 이런 건 상당히 좀 더 진전이 된 성형 수술이고 그 이전에 가볍게 정말 시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점 빼고 검버섯 이것은 제가 주변에 이제 그런 어떤 그것은 수술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시술 정도를 하신 분을 보면 얼굴 깨끗한 거에 대해서 보기도 좋고 뭐 그분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것은 충분한 것 같고 또 요즘 보면은 주름 수술 뭐 이것도 이제 점차 일반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과도하게 또 이렇게 당길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얼굴은 동안인데 또 목 같은데 또 나타날 수도 있게 이게 여러 군데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안 성형이 요즘은 뭐 동안이랄 것 없이 조금 더 자기 나이 정도로 젊게 보이는 그런 정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더 동안까지도 생각해서 얼굴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또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나이살이라고 해서 드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성형을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동안 수술 하신 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제 주변은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저 친구들도 그렇고, 동안 수술을 한 사람은 없고요. 다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얼굴 고쳐볼까,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술자리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 나이 값을 하자. 예, 그게 가장 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톡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감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젊어졌다라는 것을 실제로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당연히 매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내 청춘이 어땠다는 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귀하고 싶은 욕구는 더 강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의 성형은 시간을 조금 더 늦추거나 돌리는 데 있지만 20, 30대 성형은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자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20, 30대 성형이 조금 더 큰 문제가 더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 40대, 50대가 제가 그 40대, 50대 여자친구들이 없어서 우리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성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40대, 50대에 뭐 저기 그 제가 아는 분들의 뭐 와이프들 뭐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동안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여성분들 쪽에서는 아마도 뭐 그런 부분이 보톡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개라고 하는 것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 TV 방송 같은 데서는 최강 동안 해가지고 전국 동안을 그 나이 대별로 뽑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그 동안의 얼굴을 내 보이고 나이를 맞추는 그런 게임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수술을 안 한 사람을 그렇죠. 아마 하겠죠. 뭐 교묘하게 또 어떻게 네. 선발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방송에서의 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간 부추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다는 것이 더 시대에 맞고 좋은 거다라는 그 논리는 참 이해는 안 가지만은 그렇게 이제 언론사에서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수술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시술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나누셨는데 시술이라고 하면 이 간단하게 주사로 보톡스나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술과 수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문의 이신 그 장 원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하는 것하고 수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전적 의미는 똑같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칼을 대는 것과 안 대는 것의 차이를 시술과 수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시술이라고 하는 건 국소 마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칼 이외의 어떤 주사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 그게 이제 시술이고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마취 범위가 일단 넓어지고 그러니까 수면 마취라든지 전신 마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칼을 대고 이 외과적인 수술 그러니까 이 칼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 네. 제가 짠다고 하니까 이게 참 표현이 그래서 절개를 하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그 가장 극단적인 게 양악 수술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는 뭐 그런 것까지 하는 그 아주 복잡한 행위가 이제 수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은 마케팅의 방식으로요. 깎은 뼈들을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모아서요. 그렇죠. 앞에다가 둔다. 우리는 이만큼의 수술 경험을 가진 믿을 만한 병원이다. 좀 엽기적인 느낌도 그런 그게 그거 뒀다가 마케팅에 그 도움이 언론에 된다. 한번 나가고 나서 없앴어요. 네, 너무 좀 끔찍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술과 수술에 뭐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 정도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별반 다른 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사를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아예 없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보톡스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독을 사람의 몸에 조입해서 일종의 마비 현상을 일으키면서 동안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섬세한 의료 행위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케이스로 봐야만 하는 거고 그 의료진의 경험이 풍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좀 눈에 보일 수 있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개를 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수술과 시술의 뉘앙스, 말의 어떤 그 의미 차이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제 됩니다. 생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뭐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 턱을 자를 때 여기에 참 중요한 큰 혈관이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조금 건드리게 되면 과다출혈로 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시술보다는 또 수술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그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뭐 사전적인 정의는 아까 비슷하다고 했지만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정도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데피니션이라고 할까요? 정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어떤 우리가 칼을 대고 또 전신 마취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성형이라는 것은 간단한 정도의 그런 걸 생각했고 대부분 외과적인 수술은 정형이라고 보통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성형 수술이 이제 어떤 의료 행위를 넘어서서 상품화되고 건강 상품화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반 그 성형외과 그 의사회에서 자기 동료 의사들을 뭐 고발했던 그런 어떤 사건도 상당히 이 성형에 대한 그 수술 그 자체의 부작용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보면 이제 그 병원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고 병원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윤리 기준을 분명히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 정말로 성형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의를 누굴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너무 막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광고도 하고 우리 사실 그 버스에 보면 대부분이 피부과 아니면 성형외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시장도 커졌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과도한 그런 그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그런 병원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은 환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까 우리 김 PD가 이야기한 대로 그 섀도우 의사들 써서 막 열 몇 시간을 뭐 이렇게 수술을 하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너무 많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행위라고 하는 게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감을 주고 어떤 심리적인 뭐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치료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플러스 어떤 심리적인 치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전문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계획적이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접근까지 붙고 하지만 선택 단계는 매우 충동적일 거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충분히 오늘 안 해도 좋다. 다음 주에 수술날 꼭 안 잡아도 좋다. 수술날 잡았어도 더 미뤄도 좋다라는 자기 마음의 어떤 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하는 소문난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동네에 걸려있는 성형외과 가서도 또 여쭤보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이 이것을 방지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기 신체에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병원을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성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의 목적보다는 이게 상품의 목적이나 서비스의 목적이 좀 강하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말로 꼼꼼하게 TV 하나를 사도 몇 달을 고민할 수 있는데 정말 오래 고민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많은 발품도 팔아서 가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동료 의사를 고발한 그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그 후속 대책으로 법안 마련, 예를 들어서 과도한 마케팅 금지라든가 또는 한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그 어떤 횟수나 시간의 범위, 뭐 그게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정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거나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그 자체적으로 좋은 안을 마련해야만 또 환자가 의사 입장으로 보면 고객 아니겠습니까?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니면은 또 이것을 또 감시해야 되는 NGO들이 생겨나야 될 그런 어떤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듣고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수술을 할 때 잠깐 얼굴을 들여다보고 수술은 실제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어떤 수술을 하는 그런 데서는 그건 거의 없지 않았나. 그 뭐 정형외과라든가 외과적인 수술을 했으면 그 사람 이름을 걸고 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오히려 그 게임은 안 되고 전후반에 이렇게 살펴주는 건 오히려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성형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것만은 정말 걱정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형의 가장 큰 걱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물론 반대하지 않는 부분은 상처가 있다든지 치료의 목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그 부분만 고쳐준다면 정말로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거 고친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비용만큼 차라리 어디 뭐 푸켓 여행이라도 혹은 뭐 동남아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선 더 큰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금방 변하고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것이 오늘 사실은 참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한 결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변의 부추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넌 어느 부분을 뭐 이렇게 고치면 더 훨씬 이쁠 텐데 라든지 이 TV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왜 얼마 전에 어떤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가 이렇게 전신 성형을 하고 나서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고 뭐 가수로 성공하고 뭐 이런 이 공식이잖아요. 그런 영화는 성형외과에서 후원을 해주나요? 스폰서를?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그것도 어떤 외부의 부추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형외과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쪽 부분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규제
를 만드는 것도 이제 정부 쪽의 일이라면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풍토라고 하는 거에 좀 이런 많은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전반적으로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형수술에 대해서 예전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관대해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세대가 생각할 때도 이 성형에 관한 부분은 과도하지만 않다면 그 성형한 사람이 에게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생을 또 이렇게 생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주변에서 아까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주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외모 지상주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취업하는 그런 어떤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그 뭐 취업생이면 취업생, 특히나 그 젊은 청년층을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중장년층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어떤 모습으로 정체성을 갖춘 부분이라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혹시 불의의 사고를 겪어서 그거를 좀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성형을 넘어서서 이렇게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장년층도 제가 요즘 분위기 보면 그 젊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또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이 청년층에 대해서 또 부작용이 있는 만큼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형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봤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지를 이렇게 앞에 두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직업으로서 혹은 뭐 어떤 아빠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내가 이 어떤 얼굴로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미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외모라고 하는 것도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이겠지만 외모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어떤 나이값이라고 하는 거, 나이가 주는 어떤 무게, 나이가 보여주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자상함, 뭐 감정 표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형 물론 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남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의 섭리는 이 남녀의 선택은 외모에 많은 것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뻐 보여야 하고 예뻐 보이고 싶고 하는 것이 당연한 욕구인 것 같습니다. 남자도 물론 남성답게 보이고 그것을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선택해 주길 바라는 서로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욕구들이 너무 강렬한 건 당연한 인간의 섭리이고 자연의 섭리일 수밖에 없겠는데 인간이 개발한 이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쳐진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돼버리니까 이건 경제력에 의해서 혹은 뭐 기타의 조건에 의해서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착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단계를 물론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희박할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예뻐진다고 한들 자기의 매력이 꼭 거기에만 있는지 거기에 자꾸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짐으로써 많이 놓쳤던 것들이 결국 비매력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도 이제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욕구 충족의 부분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성형수술이 답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자하듯이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시술과 뭐 수술, 뭐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도 있겠지요. 근데 그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술로 인해서 밝아질 수 있는데 라는 부분까지 성형은 안 돼! 라고 하는 고전적인 측면도 이제는 벗어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게 혼돈이고 아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몇 % 정도 성형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좀 물을 수 있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 나는 성형에 대해서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 할래 말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좀 객관화된 어떤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성형에 대해서 이제 점점 관대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이 성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일부 자신감을 주는 어떤 모습으로 선으로 작용한다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지만 외모만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완벽한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보다는 좀 눈이 좀 작고 턱이 좀 각이 지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형 수술은 물론 각자의 선택이지만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토론을 해본 결과 약간의 시술을 통해서 성형수술하는 것은 또 자신감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석준의 여론일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